법정지상권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요. 자, 이 법정지상권은요, 법률이 정한 지상권입니다. 원래 지상권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이제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약정에 의해서 등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정에 의한 거고요. 서로 상호간에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어떤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성립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 바로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이 법정지상권이 어떤 때 성립되냐 하면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소유자도 A, 건물의 소유자도 A인 상태인데 건물만 매각이 되든 토지만 매각이 되든 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각이 됐지만 각각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됐다. 이렇게 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순간에 기존에 있던 권리가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을 여태까지 공부하면서요,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기존에 있었던 권리입니다. 뭐 임차인의 대항력도 그랬고요, 뭐 전세권이 인수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상권이라든가 뭐 가처분이라든가 이렇게 인수되는 권리들은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오는 그런 인수였는데요, 이 법정지상권은 기존에 있던 지상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없었던 게 내가 토지만 또는 건물만 낙찰받는 순간 동일인에 속했던 게 달라지게 되겠죠. 소유자가 서로. 그 순간에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케이스인데 만약에 건물만을 내가 낙찰받아 왔다라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보고 나가라, 다시 말해서 철거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는 남의 토지 위에 내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지료는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도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은, 거의 같은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토지만을 내가 낙찰받았는데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한다면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요. 그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한테 나가라 소리를 할 수 없고요. 지료만 받으면서 거의 사실상 평생 이 토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요 요건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판례를 분석해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부터 건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토지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여기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부터 건물이 있었어야지,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만 제3자한테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역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 1번 요건은 충족을 한 거네요. 그죠?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되지만 그 있는데 요거 자체가 A 소유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소유였다. B. 그러면 돈을 꿔주는 근저당권자는 A한테 돈을 꿔주고 A 물건을 담보할 수 있을 뿐이지 A한테 돈을 꿔주면서 B 물건을 담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동일인에 속해 있었어야 하지만 나중에 이 토지가 매각될 때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사례를 볼 건데요. 사례에서 그러면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할까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지도 있고요. 건물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입니다. 나는 그 소유자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근저당권을 설정할 사람이고요. 또 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만을 담보로 내지는 토지는 담보 안 잡고 건물만을 담보로 잡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잡으면 다 근저당을 토지 건물 공동저당으로 잡고요. 건물이 없어서 못 잡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지만 다른 사람 거여서 같이 공동담보로 못 잡는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케이스는 거의 90%가 뭐냐면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둘 다 동일인의 소유입니다. 근데 요 건물이 미등기인 겁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등기부에 설정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에. 근데 토지는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건물은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는 그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으니까 토지만 경매돼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이 케이스가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등기 건물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지 미등기인지 이거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지상의 건축물이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만 따집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요건은 뭐예요? 기둥 또는 벽입니다. 기둥과 벽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붕이 있으면 우리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원두막 있죠? 기둥 4개 있고 위에 지붕이 덮여져 있는 이 원두막은 건축법상 건축물일까요? 맞습니다. 건축물입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요. 자,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대지입니다. 토지죠. 감정가격은 1억 5,500만 원 잡혔고요.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토지 면적은 18.15평이 있는데요. 건물 총 면적은 0평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등기 권리를 보면은요. 근저당권이 있고요. 근저당권이 가장 선순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요. 이후에 등기상의 권리는 대부분 다 지워진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고요. 법원이 인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매각물권명세서에 기재가 되니까 우리 말소기준권리 이론의 함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소기준권리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각물권명세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서는요. 인수되는 권리는 등기상에서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면은요. 이 지상에 지금 그 건축물이 있거든요. 주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돼 보이는 주택이 있거든요. 요게 문제가 되겠죠. 토지 마련을 매각하는 사건이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지상 건축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철거를 못하고 지료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철거를 진행을 해서 내가 신축 건물을 올릴 수 있겠죠. 자, 일단 건물의 모양은 꽤 오래돼 보입니다. 그죠?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분석은 뭐가 남냐면요.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이 건물이 있었는지부터 좀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까 근저당권은 언제였었죠? 2009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2009년 8월 27일. 근데 건물의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이 2009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더 이상 조사를 안 해도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요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서 내용만 잘 봐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고요. 위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49.587제곱미터 한 뭐 13평 정도 될래나요? 이 면적에 토지 소유자, 지금 이 경매 사건 토지 매각하고 있는 사건이죠. 이 매각 대상의 토지 소유자, 이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토지 매각 사건인데 그 위에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지상권을 따지는데 그 건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또 등기냐 미등기냐, 허가냐 무허가냐, 이거를 따지지 않거든요. 분명히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벽과 지붕이 있으니까요. 자, 이 케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지상권이 실무에서 성립하는 거의 90% 이상의 케이스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고 동일인이지만 이게 건물이 등기가 없다 보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은행들은요, 미등기 건물이 있게 되면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중에 원리금이 상환이 안 됐을 때 근저당권을 실행을 하면 토지만 매각이 되겠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은. 근데 개인들은 그런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돈 빌려주면서 담보 잡는데 둘 다 줘 그랬더니 이건 미등기야 하니까 미등기야? 그러면 이건 못 잡겠구나. 그럼 토지만 잡지? 뭐 이래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대부분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건 한번 볼게요.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대지입니다. 토지 매각 사건인데요. 건물은 지금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토지는 18평, 17.91평 매각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토지가 17.91평이요. 이 토지 한 필지 전체 면적이 아니고요. 전체 면적 중에서 10분의 3 지분만을, 한 사람의 지분만을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분만을 매각하는 사건인데 위에 보면은 건축물은 분명히 또 있거든요. 이 건축물은 매각에서 제외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법정지상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또 아까 따졌던 것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지 또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토지의 지분만을 매각하는 사건에서는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좀 넓혀볼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10분의 3 지분만을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공유물에 있어서 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쪽의 10분의 3, 동쪽의 10분의 3 이 개념은 아닙니다. 전체 소유권, 전체 권리 중에 약 30%, 정확히 30%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 부분, 물리적인 그 공유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전체 중에 30%를 갖고 있는데 요것만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든 간에 요 매각 사건에서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어떤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을 그대로 존치시킬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요 지분에만 올라서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 권리 중에 그 지분만큼의 권한, 이게 지분인데 요 지분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결국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토지 전부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분의 3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그 순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10분의 7을 갖고 있는 지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냐는 거죠. 그죠? 공유자가 돈을 안 갚아서 이게 매각되면서 내 땅에까지 없었던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버리는 그런 좀 부당한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한은요. 토지를 지분의 크기는 무관합니다. 지분 매각 사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